한반도의 고인돌은 원래 이런 모습이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의 딥다이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한반도 고인돌 있잖아요. 그냥 큰 덮개돌이랑 받침돌만 있는. 네네. 그런 이미지죠. 근데 이게 유럽 거석 기념물하고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그 덴마크 쿨비에르 거석분 같은 거 보면 봉분이 아주 뚜렷하게 있잖아요. 흙으로 이렇게 덮인. 맞아요. 확연히 다르죠. 거긴 뭐 기원전 3000년 이상 된 건데도 직경 20m짜리 봉문 안에 통로랑 방구조까지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당신의 질문, 한반도 고인돌에는 정말 그런 봉분 같은 게 전혀 없었을까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뭔가 다른 모습이 있었을까? 네, 바로 그 점이죠. 이번 딥다이브의 미션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흔히 보는 건 돌구조 물뿔이지만 어쩌면 그 위에 흙이나 돌로 된 뭔가 상부 구조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을 파헤쳐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전 비례동이 난 춘천 천전리, 또 창원 덕천리 같은 발굴 자료들이 아주 흥미로운 단서들을 제공해 주거든요. 아, 네. 전통적인 고인돌 분류 방식, 그러니까 탁자식이니 바둑판식이니 하는 것들은 주로 돌만 봤으니까. 그렇죠. 석재 구조물에만 집중하다 보니 그 위에 있었을지도 모를 흙이나 돌무더기 같은 건 좀 간과되기 쉬웠어요. 하지만 발굴 자료들은 분명히 일부 고인돌에는 그런 구조가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유럽식이랑 똑같진 않더라도 뭔가 우리만의 방식으로 기념물처럼 만들었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독자적인 형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럼 본격적으로 증거를 보기 전에 용어부터 잠깐 짚고 가죠. 봉분 말고 고고학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말들을 쓰더라고요. 이게 또 다양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좋은 지적이세요. 먼저 성토부라는 게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흙을 쌓아 올린 부분이에요. 유럽식 봉분이랑 개념이 가장 비슷하죠? 흙으로 쌓은 거, 네. 그리고 적석 또는 돌무지는 돌을 쌓아 만든 구조고요. 스코틀랜드 캐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기능적으로는 봉분 역할을 할 수 있죠. 아, 돌무덤 같은 거군요. 네. 또 묘역이라는 건 도랑이나 돌 같은 걸로 무덤 영역의 경계를 설정한 공간 자체를 말하고요. 석축은 돌로 쌓은 축대나 벽을 의미합니다. 이런 다양한 방식이 있었다는 걸 염두에 두면 좋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핵심 증거, 대전 비례동. 여기는 개석식 고인돌인데 그 아래에서 봉분 형태의 원형 흙무덤, 그러니까 성토부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비례동에서 정말 놀라운 건 그 흙을 쌓는 작업, 즉 성초 작업이랑 돌덧널, 석곽을 만드는 작업이 거의 동시에 진행됐다는 거예요. 동시에요? 그러니까 미리 무덤 만들고 흙으로 덮은 게 아니고요. 네, 그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흙과 돌 구조물을 같이 통합적으로 쌓아 올린 거죠. 이건 상당히 고도의 건축 기술과 계획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와, 흙이랑 돌을 같이 쌓는다. 이거 유럽 봉분형 무덤 건축 방식이랑 개념적으로 통하는 면이 있겠네요. 그렇죠. 단순히 돌만 옮긴 게 아니라 전체 구조를 설계하고 구축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증거니까요. 여기서 또 비파형 동검이 나왔다는 건 피장자가 그냥 일반인은 아니었다는 거죠. 상당한 지배층. 그렇군요. 정말 흥미로운데요. 자, 두 번째 증거. 춘천 천전리. 이건 우리가 아는 탁자식 고인돌인데 그 주변을 돌무지, 그러니까 적석이 완전히 덮고 있었다고요. 봉분처럼. 네, 맞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탁자식인데 그 전체를 돌무지가 감싸고 있었어요. 이건 탁자식 고인돌 전통이랑 돌무지 무덤, 적석총 전통이 결합된 굉장히 독특한 사례입니다. 거대한 탁자식 구점을 세우고 그걸 또 돌로 싹 덮었다. 네, 그렇죠. 그렇다면 혹시 지금 우리가 보는 다른 많은 탁자식 고인돌도 원래는 이런 돌무지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사라져버렸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돌들은 아무래도 흩어지거나 다른 데 쓰이거나 하기 쉬웠을 테니까요. 천전리 사례라 그런 가능성을 아주 강하게 시사하죠. 그럴 수 있겠네요. 세 번째, 창원 덕천리. 이건 규모가 압도적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이건 정말 상상을 좀 초월합니다. 길이 62.3m, 너비 21m. 이렇게 거대한 묘역 전체를 돌로 경계를 만들고 석축을 쌓고 그 안에 고인돌을 넣은 다음에요. 묘역 전체를 붉고 노란 흙 봉토로 덮었어요. 60m가 넘는 묘역이요? 와,
그건 단순한 무덤이 아니네요, 정말. 그렇죠. 하나의 거대한 기념물이자 공간이죠. 발굴 현장에서 보면 정말 압도적입니다. 이 정도 규모면 엄청난 노동력이 필요했을 거고 실제로 비파형 동검이랑 대롱옥이 170점 넘게 나왔어요. 최고급 위세품이죠. 170점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묻힌 사람은 정말 막강한 권력을 가진 수장이었을 겁니다. 여기서는 봉분 개념이 어떤 광대한 묘역과 석축으로 확장된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규모는 좀 작지만 비슷한 의도를 보여주는 곳이 또 있죠. 진주 대평리. 아, 네. 대평리도 개석치 고인돌 주변에 명확하게 사각형 묘역을 설정하고 돌덧널 위랑 주변을 깬돌, 할석괴라고 하는데 이걸로 보강한 흔적이 있어요. 덕천리만큼 크지 않지만 무덤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고 보호하려는 의도는 분명히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흙이나 돌로 만든 구조 혹은 거대한 묘역이 왜 이렇게 드물게 발견되는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역시 유실 문제입니다. 흙이나 작은 돌로 된 구조물은 농사 짓고 또 개발하고 비바람에 깎이고 하면서 수천 년 동안 너무 쉽게 사라져요. 지금 남은 건 정말 운 좋게 보존된 극히 일부일 수 있다는 거죠. 하긴 그렇겠네요. 둘째는 사회적인 현실인데요. 덕천리처럼 그렇게 거대한 걸 만들려면 엄청난 자원과 노동력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겠죠. 당시 사회의 최상위 엘리트, 그들의 권력을 보여주기 위한 아주 특별한 무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부터 소수만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아, 그 설명은 정말 납득이 가네요. 유실 가능성도 크고 또 아무나 만들 수 없었던 구조였다면 지금 남아있는 게 적은 게 당연할 수도 있겠군요. 어쩌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많은 고인돌들이 원래는 더 복잡했을 수도 있겠어요.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좀 정리해 볼까요? 네. 결론적으로 보면 한반도 고인돌에 유럽식 봉분 같은 게 보편적으로 있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발굴된 증거들을 보면 일부 고인돌, 특히 지배층의 것으로 보이는 고인돌에는 흙을 쌓거나 성토부, 돌을 쌓거나 적석, 아니면 창원 덕천리처럼 아주 거대한 묘역과 석축을 만드는 식으로 상당히 공들인 상부 구조나 부속 시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그 돌 구조물은 어쩌면 전체 구조물의 일부, 뼈대만 남은 걸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전체 모습의 일부졌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봉분이 있었냐 없었냐 이렇게 딱 잘라 묻는 것보다 한반도 청동기 시대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기리고 또 권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다양한 건축 전략을 썼는지 그걸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흙도 쓰고 돌도 쓰고 공간도 나누고. 맞습니다. 그 다양성 자체가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 또 사회 구조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거죠. 그들만의 독자적인 건축 어휘였다고 할까요? 네, 독자적인 건축 어휘. 좋은 표현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며 마무리하겠습니다. 흙과 작은 돌들이 그토록 쉽게 사라진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는 수많은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해 보이는 고인돌들이 사실은 원래 훨씬 더 크고 복잡했던 구조물의 뼈대만 남은 모습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 발밑에는 아직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놀라운 이야기들이 더 많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딥다이브를 마치겠습니다.